저는 원래 그 자수박물관을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원래 그 소주에 옛날부터 내가 듣기를 거기 그 비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사주 이 사람들은 쓰초라고 그러는데, 비단을 보통 그냥 주단 주자를 써서 우리가, 그러니까 비단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비단 지금 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비단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금을 쓰잖아요. 비단금이라는 게.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왜 이 실사를 안 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이 비단이 금값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변을 쓴 겁니다. 비단에 대해서는 금과 같은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단금자가 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라보에도 이 세레스라고 하는, 이게 중국을 말하는 건데 이게 전부 비단의 나라라는 의미로 히랍 고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뭐 이미 소크라테스 때부터 이미 중국의 비단은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단이라는 거는 뭐 그야말로 중국 문명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결국은 그 중국에는 이 면화가 없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진 문명에서는 거의 면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단 옷을 못 가지면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 거죠.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대개 면이 없었고 뭐 이런 마 계열이죠. 마 계열이고. 그러니까는 그 비단, 그러니까 그 맹자에 나오는 것도 그 전부 비단에 관한 얘기거든요. 집집마다 뽕나무 심으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 중국은 그야말로 비단의 나라. 비단 옷을 그 입어야만 이제, 그래서 비단 옷이라는 게 요새처럼 드라이 클리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한 벌만 마련되면 평생 그냥 때가 꼬작꼬작 묻도록 그 입는 거죠. 그 사람들이 비단이라는 게. 근데 비단이라는 게 뭐 한 고전에 나오는 거 비단에 관한 글자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것마다 한 글자지만 그 비단의 종류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난 그 비단의 그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짜여지고 그 무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중국에 그 비단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서 나 좀 데려다 달라 했더니 그 주최 측에서 그걸 잘못 알고 비단에다가 자수를 놓는 현대예술 박물관을 데려간 거예요. 잠깐만 거기 이제 관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그냥 위대한 분이 오셨다 그러고서 열심히 저기를 하는데 난 비단을 어떻게 그거 다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없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자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자수한 것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자수의 하여튼 우리나라 자수는 거의 그 차원이 다른 그 어마어마한 자수. 또 지필목을 깔아놓길래 거기다 큰 지필목에다가 여기 있는 이 작품들은 지성무식 자연이연의 천공이다. 티엔공. 인위적인 작품이 아니라 티엔공이다. 이러고 딱 하나 써서 선사하고 내 글씨를. 그거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거 해놓고, 했더니 이제 사주박물관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주박물관을 갔더니 누에가 먹고 고치를 하고 그걸 어떻게 실을 뽑아서 그 실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 실을 가지고 그 배틀에서 어떻게 짜느냐. 근데 난 그거 어떻게 짜느냐는 게 난 그 잘 몰랐는데 그게 기본은 밑에 이렇게 날줄이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시줄을 넣는 건데 날줄의 색깔은 결정되어 있고 아래 위로 시줄은 색깔을 바꿔서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 그 위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저 위에 2층에 앉아 있어 가지고 날줄을 아주 복잡하게 근데 이게 한 폭이면 여기가 아마 1000몇백 개의 날줄이 있단 말이야. 그 1000몇백 개의 날줄을 매번 이 사람이 넣을 때마다 그 사이사이가 들리는 방식이 다른 거지. 여기 있는 여자가 이렇게 이쪽 거를 넣는다 그러면 그 넣을 때마다 들쑥날쑥한 형태가 저 위에서 다 결정을 해요. 저 위에서. 그러니까 그 패턴은 위에서 결정하더만. 나도 확실하게 100%는 다 파악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비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최근에 마왕태에서 나온 그 유품들을 연구하다가 반드시 내가 이걸 좀 알아야겠다. 그 어떻게 해서 이런 독특한 종류의 비단들이 짜여지는가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싶어 가지고 거기를 갔죠.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 이제 북탑이라는 게 있어요. 북사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야, 이 북탑이라는 게 이게 손권이 자기 어머니 은혜를 감달해서 보은한다 그래서 이 손권이 지은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 이게 내가 보기에 상당히 후대 양식인데 여기서는 중국에서는 이걸 전부 미륵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포대화상 정도로 그 명나라 때 아마 상인 계급들이 자기들 장사 복을 받으려고 만든 이게 상인데 이걸 여기서는 좀 미륵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뒤에 있는 팔각 9층 탑이 있는데 높이가 76m고 근데 원래는 손권이 자기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보은탑으로 11층으로 올린 거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하여튼 9층 탑으로 되어 있고 재미난 거는 이거를 걸어 올라가게 해요. 9층 꼭대기까지. 북탑에 9층까지 꼭대기 올라와서 보는 소주의 전경입니다. 건물들이 전부 저렇게 하얀 회벽에다가 저렇게 까만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소주의 전체 특색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망사원이라는 데를 갔죠. 망사원이라는 데가 이게 정원이죠. 정원인데 이게 도대체 이름이 이상해요. 이게 설명이 없어요. 망사가 뭔지. 그런데 혹설에는 그 집에 애가 그 운하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물로 이렇게 건져서 살려줘 가지고 그물 치는 사람을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망사라고 했다. 그래서 망사원이라는 얘기. 아마 그 얘기가 제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데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남송 연간에 1174년에 그 실랑 사정지라는 사람이 은퇴해서 지은 원림인데 거기 자그만치 그 만권의 책이 있어가지고 만권당이라고 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그 장장님이가 이것을 30만 냥 은자를 주고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선생 장성난이라는 분에게 프레젠트 했다는 거예요. 장장님이가 사가지고. 그리고 항일전쟁 전에는 그 유명한 대화가죠. 장대천 선생이 여기서 거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다가 그 유명한 서문, 오자서가 지은 성곽을 보았습니다. 그 오자서는 월왕구천을 거의 괴멸시킬 때마다 뭐냐면은 부차가 용서를 해주거든요. 근데 부차가 밑에 백비라는 아주 간신 새끼가 있어가지고 그 백비한테 저쪽에 월왕구천 쪽에서 이제 와이로를 먹여가지고 비녀랑 돈을 먹여가지고 오자서도 나쁜 놈이니까 저놈. 그러니까 오자서는 월왕을 죽여라. 저 보통 인물이 아니다. 보면 모르냐. 그러니까 이 오자서는 원래 그 함녀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를 그렇게 승리로 일군 아주 전략가고 아주 굉장히 결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자서를 그렇게 함녀는 사랑했고 그래서 나라의 반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가 독립해라. 네가 국왕. 그런데도 그걸 거절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 부차를 그러니까 함녀가 월왕구천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구천이가 군사들을 갖다가 딱 도열하고 보는 앞에서 결사항전이다 그러고 딱 서가지고 목에다 칼을 그면서 막 대열을 딱딱 하면서 그냥 죽는 거야. 목을 찢으면서 피를 쏟고 자살하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뭐냐 말이야. 이게 싸우지도 않고 딱 와가지고 이 새끼들이 딱 자살하고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너구리를 그 구경을 하는데 뒤에서 쏴가지고 그 함녀의 다리에 이 독화살이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함녀가 죽거든요. 그러고서 저기라니까는 이제 아들 부차를 세웠는데 이 오자서가 계속 잘 보좌를 했는데 그 백비라는 놈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구천을 돌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제 나라로 사신으로 보내거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잠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그 아들을 거기다가 제 나라의 장수한테 내 아들을 부탁한다. 그 아들을 맡기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너 나쁜 놈도 우리를 배신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 너희들 이렇게 해서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이 이제 나를 죽일 때가 됐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고서 오자서가 자기를 죽이면은 자기를 동문에 걸어서 내 시체를 거기다 걸어라. 너희들이 멸망하는 꼴을 내 눈으로 보겠다. 바로 그 서문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쫙 걷고 그 오자서는 참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7월 7일 날 오중 제일명승이라고 하는 오중 제일명승 호구산을 간 겁니다. 34.3m밖에 안 되는 조그만 산인데 전에 말씀드린 데도 거기다가 이 함녀의 무덤을 했는데 무덤 위로 보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작은 이게 있고 여기 해자로 삥 둘러싸고 여기다가 이 탑을 지은 겁니다, 이게. 이것이 유명한 그 호구탑이라는 건데 여기 민간에서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신들이 지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유명한 것인데 959년에 시작을 해서 61년에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960년에 조광윤이가 송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후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주에 상당히 그 문화적인 그 교양이 있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광윤이 들어서서 송나라의 심볼로 이것을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961년에 세워진 그대로의 탑이 남아있는 것은 중국에도 별로 유래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 그 지반이 약해서 기울어지기만 했지 그대로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무덤이었기 때문에 여기 기반이 이 지반이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렇게 지금 기울었어요. 그래서 피사의 사탑하고 삐까삐까. 그래서 호구 사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현재 2.48도가 기울어졌다고 하거든요. 피사의 사탑보다 더 기울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피사의 사탑보다는 덜 기울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더 자기네가 세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큰 이제 그 호구산 이 문이 나오고 거기 입구에는 감감천이라는 그 재미난 그 우물이 있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물이 수량이 지금도 아주 정말 살아있는 그 우물이 그때 당시에 감감천이라는 게 있는데 양나라 때 강감존자라는 분과 얽혀있는 설화가 있는데 두세 살 정도 때 이 눈이 멀은 상태로 그 절에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얘 보고 항상 하는데 물을 길어오라고. 눈이 안 보여도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워낙 힘드니까 얘가 오는 거 이렇게 쓰러졌는데 꿈속에 물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 너 거기를 파봐라. 물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거기서 네가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은 내가 개구리가 깨구락지가 되면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결국 물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강감존자는 결국 나중에 눈을 드디어 떴고 주지가 됐고 주지는 돌아가시면서 이제 거기 개구리로 돼서 지금 그 옆에 돌이 개구리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조금 올라가면 시검석이라고 그 함녀가 그때 그 검을 만드는 장인, 네, 그 유명한 칼을 보검을 만들었는데 칼로 한 번 치니까 바위가 쫙 갈라지는. 그래서 이제 뭐 시검석이라는 것, 뭐 재미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늘에서 손오공이 뭐 이 복숭아 잔치를 여는데 거기 뭐 참석 못했다가 어떻게 하죠? 하여튼 나중에 복숭아로 하나 손오공이 까먹어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복숭아 바위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 재미난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더 재미난 거는 그 질량이라는 여인의 그 묘가 있는데 이게 아주 당대에 그곳에 아주 명기인데 이 여자는 북방에서 굉장히 그 뼈대가 있는 집안의 여자였는데 어떻게 흘러서 여기 와서 기생이 되었으나 자기는 정원한 사람이 있는 양가다. 그래서 몸을 안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맹상이라는 아주 대단한 그 부잣집 아드님이 교양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거기 포주한테 잘 저기에서 말량을 줄 테니까 이 여자를 꼭 시중을 주게 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그 포주가 자기한테서 잘해준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 밤으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서 결국 그 여자를 아주 후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올라가면 또 이제 천인석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 무덤을 만들고 나서 1000명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다 죽였다는 거죠. 비밀이 그 무덤의 비밀이 그래서 거기 완전히 그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그거고 거기 또 옆에 이 함려의 참모가 바로 그 유명한 손무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의 주인공. 그 손무는 원래 제 나라 사람이 같은 저 북방 사람인데 어떻게 굴러서 함려한테까지 왔거든. 네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이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군대를 만들 수 있느냐? 뭐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궁녀를 줄 테니 뭐 궁녀를 가지고도 가능한가? 문제 없습니다. 궁녀를 뭐 1000명인가를 사유를 시켜놓고 대장을 뽑는데 그 함려의 최고의 그 애첩 두 사람을 딱 뽑아서 니들을 이 부대장으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이제 부대장은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뒤로 가고 뭐 이런 규칙을 가르쳐 주고 이대로 하면은 다 따라서 해라. 근데 그걸 얘들이 가서 그래서 오른쪽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딱 가야 되는데 깔깔 웃으면서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무가 군대에서는 명령을 안 들으면은 죽이는 것이다. 도끼로 들어가가지고 치려고 그러니까 함려가 놀래가지고 뛰어내려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내도 좋으니까 얘들이 없으면 난 밥을 못 먹고 이 두 내 애첩인데 잠도 못 자고 밥이 안 넘어간다. 그러니 그거 되냐니까 아무리 임금님이라 할지라도 이 군사의 일에 관해서는 침범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나라를 걱정하십니까? 나라를 선택하십니까? 지금 애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나라의 군대를 만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임금이 딱 아무 말도 못할 때 착 두 사람을 목을 쫙 잘라버린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뽑아서 두르면 딱 다음 애첩을 딱 세워놔서 헬! 이게 쫙 가고 저쪽을 쫙 가고 그러니까 뒤로 다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금방 멋있는 군대가 되었다. 바로 그 연병장이 거기 있다니까 지금. 궁녀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자기의 그 실력을 함려에게 과시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연병장이 여기 있는 연병장. 가서 실제로 보면 여기서 했겠구나라는 게 감이 오거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바로 함려의 무덤이 이 지금 연못 밑으로 있는데 이 연못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끝에 보이는 게 거기에 그 물이 솟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돌을 베끼면 거기에서부터 입구가 나온 데입니다. 저게 1년 내내 절대 마르질 않는다는데 참 희한하죠. 하여튼 저기가 소위 그 무덤 입구로 연결이 된답니다. 근데 진시황이 여기 와가지고 함려의 보물을 캐려고 했는데도 결국 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함려에 보물들이 많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오나라에 이 검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지라는 이름이 붙은 거였는데 저거는 왕이지, 유명한 왕이지 글씨랍니다. 저 검지는.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호구 검지라는 글씨는 그 유명한 안진경의 글씨입니다. 여기 풍학 운천이라고 하는 이 퍼런 글씨는 그 유명한 미불의 글씨입니다. 미불. 풍학 운천이라는 뜻은 여기 그대로 이 계곡에서 항상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 배군이 이 샘에 솟아오르는 물에 흰 구름이 비친다. 그런 의미로 풍확운천이라고 쓴 겁니다. 이제 그 호구사탑을 보고
이 내려오는 길에 바로 이 월안구천이 잡혀와서 부차의 시중을 들었다고 하는. 부차한테 회계산에서 전쟁에 대패를 해가지고 그 월왕이 일로 끌려와서 여기서 바로 이 굴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3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구천의 그 참모가 법녀가 따라 붙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구천이 뭐 청소하고 물 깃고 뭐 또 왕한테 온갖 이제 그 아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부차가 중병이 들어서 그 신하들이 변을 맛을 봐가지고 병세를 알아오고 그래. 옛날엔 그런 게 있었는데 월왕구천이 부차의 변을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보는데 이 검지로 찍어서 엄지로 이렇게 맛을 보는 신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약을 처방을 내 가지고 그 부차의 병이 낫습니다. 나니까는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나의 신복이 됐다. 내 변까지 하면서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이렇게 나를 살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 이래서 결국은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신 상담이 시작되는 거, 유명한 얘기가. 그때 오자서가 당신이 이 사람을 보내면 분명히 이 오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오자서의 말을 안 듣고 보냈기 때문에 결국 오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랑은 그래도 그 부차에게 내가 뭐 만호 호흡을 줄 테니까 거기서 당신이 왕노로 태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요. 자기 과거에 그러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차가 나는 이미 늙어서 이미 저기가 안 된다. 그러면서 딱 자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부차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녀와 문종은 그 월왕구천이 그렇게 기맥힌 전승을 거두었는데도 그 유명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 한신 얘기는 이걸 모델해서 거의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법녀는 떠나면서 문종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입이 뾰족하고 모가지가 어떠고 이런 토에 이런 놈은 원래 네가 모실 수 있는 사람이야. 나라를 만들 때는 위대한 힘을 만들지만 이게 일단 승리를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배반을 한다. 배신을 한다. 빨리 튀어라. 때는 이미 늦었죠. 법녀는 화를 피했지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죠. 그러나 문종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토사구팽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후에 제가 우리는 이제 IMP라고 그러는데 이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 중국의 20세기 최고의 그 건축가죠. 오늘 소주박물관을 올라오고 그랬더니 월요일이라서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원래 이 소주박물관 건물이 최근에 그 중국의 최대 20세기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인 아이엠페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물인데, 이 건물은 그 원래 태평천국의 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평천국의 난이 이쪽 지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들어오는데,
홍수전이 천왕이고 그 밑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이수성이라는 사람, 그 빼어날 숫자인데 이수성이라는 사람이 그 홍수전의 브레인치고는 상당히 이지적이고 학식이 높고 그리고 끝까지 충직했고 뭔가 그 철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태평천국 난의 그 역사를 자기 입장에서 죽기 전에 쓰고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졸정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정원의 일부를 자기 왕부로 삼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 충왕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앞에 보이는 건물이 결국은 그 우리나라 동학과도 관련이 있는 이 태평천국난의 가장 그 중요한 왕부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 소주 지역은 그 태평천국이 들어오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했기 때문에 결국 그 태평천국의 난이 평정되면서 엄청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근데 이 이수성이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이 이수성이가 잡혀갈 적에 모든 사람이 그 이수성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수성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최승훈 선생보다 이 사람이 나이가 1살 많고 결국 죽기는 같은 해에 죽습니다. 우리나라 동학이라는 것이 그 태평천국의 난하고도 시대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싸구려 소위 말해서 그 기독교를 업었기 때문에 우리 동학은 기독교를 안 업었고 오히려 그걸 서학으로 규정하고 동학으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주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학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고 태평천국은 사라진 겁니다. 이수성의 충왕부가 있는 곳이 바로 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고 지금도 그 옆으로 졸정원이 중국의 4대 정원의 하나로 꼽히는 졸정원이라는 데 우리가 와 있는데 앞에 보니까 단박과 소랑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아주 그 정원이 단박하고 뭐가 이렇게 잘 소통이 되고 아주 명랑한 느낌이 드는 정원이라는 느낌인데 이거는 원래 그 당나라의 시인 육구몽이라는 사람의 고택이었어요. 명나라 때 왕헌신이라는 사람이 사서 이 정원을 만든 거죠. 이 사람이 벼슬을 높게 한 사람인데 아마 그 벼슬을 살이해서 실패를 하고 낙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정치에 실패했다 그래서 아주 졸렬한 정치를 했던 놈이 와서 시골에 낙향해서 이렇게 그 정원을 짓노라 해서 졸정원이라고 했다는 건데 뭐 어떤 의미에서 그 졸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그 도가적인 의미로 정말 대교는 약졸이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졸이라는 의미가 아주 졸하다는 의미지만 굉장히 대단한 그 심미적인 감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당나라 때 육구몽이라는 사람의 고택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원나라 때의 대홍사라는 절이 되었다가 이 절을 이제 이 왕헌신이라는 사람이 산 거죠. 근데 그 어떻게든 이렇게 거대한 정원을 질 수가 있느냐? 그 벼슬에도 실패한 사람이. 근데 비단 장수를 했다고 그래. 우리말로 하면 이 소주 지역이 엄청난 비단 집산지이기 때문에
이 왕원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가장 쉽게 우리에게 연상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그 시인이고 학자고 대학자고 문인화가였던 문직명하고 이 사람이 아주 단짝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이것을 16년 동안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문직명이 이거를 당시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 왕원실이가 시를 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정원을 16년을 정말 비단장수한 돈을 가지고 완성을 해놓고 불과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점쟁이한테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운명을 얘기했다는데 물어봤다는데 졸자가 손수변에다가 나갈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손으로 날릴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2년 후에 하룻밤에 도박으로 날렸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원으로선 그것이 마지막 얘기고 그 뒤로 뭐 관부로 쓰이다가 나중에 그 태평천국난 때 그 이수성이라는 이제 충왕이 자기 왕부로 쓴 것이죠. 그러고 그날 밤에 이 곤국이라고 하는 게 또 소주의 아주 독특한 그 연극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곤국이라는 게 그 소주 옆에 그 곤산에 있던 사람들의 딴따로 패예요. 그러니까 이 곤산 지역의 딴따로 패들이 그 유행시킨 극의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곤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극을 그 소주에서 이렇게 전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곤극 점습소를 그날 가서 봤죠. 난 평범한 전습소인 줄 알았는데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그 건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이 부자들이 딱 앉아 있는 데가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호수 저편에서 무대가 있는 거야. 여기서 다 호수가 저기서 쫙 그 느낌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오인지 생명은 흥어시하고 입어예하고 성어하기로 다 그렇게 공자의 말로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시에서 일어나고 예에서 립하고 악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악이라는 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작자 위성의 경지다 하는 걸 설명해 주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꾸더라는 그 회사에 참관을 하고 거기서 제가 그 집대상 천하왕 당신이 원하는 그런 어떤 공자의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전통 사상을 가지고 뭐한데 하여튼 그 어떤 큰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천하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걸 딱 큰 글씨로 써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 그날 저녁으로 제가 거기 직원들
딱 300명을 넣고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결국은 그 중국이 전통 문화를 회복하면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 여행은 막 상해와 소주에서 한 차례씩 대강연을 하고 하나는 영어로 하고 하나는 중국어로 하고 그랬지만은 상당히 의의가 있었던 중국 문화를 복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인 하나는 예술팀들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모인 곳에서 그 중국의 우주관을 가지고 새로운 예술론을 폈고 하나는 정말 중국 문명의 5천년의 이런 방대한 역사를 한 큐에 휘어잡아 가지고 결국은 지금 중국은 막시즘의 이런 모택동주의에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 이념 중국 철학적인 것을 새로운 이념으로 만들어서 인류의 미래를 향도하는 그러한 새로운 도덕성을 과시해야 된다. 그것을 이 기업이 연대해서 만들어 간다면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격려를 해줬죠.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제가 상당히 민간 차원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한 바둑으로 치면은 하나의 정석을 중국 대륙에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텐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제 느낌에는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가 한국이 스스로 우리가 중국을 변화시킬 만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만 내 마음은 편하다.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하고 그 많은 걸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내 느낌은 상당히 공허하더라. 역시 남의 나라 가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결국은 이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미 가물가물해지더라. 그건 내 나라가 아니니까. 결국은 이 땅이 변화가 돼서 우리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것은 역시 후주닷컴밖에는 없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돌아오면서 그 전남교육청에서 전남의 1000명의 교사들을 모아 놓을 테니까 선생님의 교육론을 강의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선 제가 충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전남 교육청 주재의 그 교사들 대상으로 제 교육론을 교육 입국론을 다시 한번 강의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작업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도울의 사상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저와 여행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